자, 유시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시민의 입이 또 터졌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발언 문제 살펴보겠는데요. 유시민이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강선우 이 보좌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보좌관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 잘못해서 잘렸는데 익명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자, 영상 직접 낚시 아카데미인가요?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튀겨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 영상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거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강선우 의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짐작하기에는 금태섭 의원 선거구에 정봉주가 준비를 하다가 정봉주가 당해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만뒀잖아. 그래서 강선우 씨가 거기를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낚아챈 거야.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 누구나의 도움을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보좌진을 짜는데 엉망으로 짠 거지. 엉망으로 처음에. 그러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거야. 근데 그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거를 익명으로 뒤에 숨어가지고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야. 진짜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지금 보좌진들이나 과거 보좌관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줘. 예. 어떤 식으로 둔갑을 시켰냐. 강선우의 보좌질 갑질 문제를 보좌관들이 무능해서 사실은 쫓겨난 거고, 그 사람들이 속여서 강선우를 갑질하는 의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유시민이 발언을 했네요. 뒷부분에 이제 주로 있는데 앞에 이제 강선우가 어떻게 의원 되느냐 과연 설명도 하다가 저게 나왔는데, 저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국회에서 한 18년 이제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003년인가요? 그때 16대 국회 말부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전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인턴 2년 하면서 6급도 달고 5급 달고 4급까지 달면서 국회에서 이제 18년 동안 보좌진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의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아주 꼬마 막내 시절부터 보좌관 될 때까지 참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저 유시민 의원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정말 아주 참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의원들의 갑질 얘기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었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례가 드러났지만 굉장히 죄질이 좀 갑질에 좋지 않습니다. 악질입니다. 많은 갑질을 받지만 저런 갑질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갑질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결국 인정도 한 거고요. 본인이 결국은 뭐 그만두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정한 갑질인데, 아니 제3자인 유시민 이제 씨가 저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선전선동이고 왜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이제 그 2차 가해가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분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그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공작이다, 허위다라고 해서. 이철승 변호사요? 그쵸, 예. 예. 그 나중에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징계 법적 조치를 받았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유죄까지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저 보좌진이 유시민 전 의원한테 저거를 소송을 걸면요, 유시민 전 의원 저거 또 이제 징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땠었죠? 이동재 이제 채널의 기자죠. 이동재 기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벌금이 어떻게 했죠? 3천만 원인가요?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또 다시 또 허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벌금형이 작던가 취약형이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본인은 이렇게 비용을 치르면 내가 허위 사실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회수로 올려도 되는구나. 조회수로 충분히 돈 벌면 그 정도 벌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참 과거에부터 유명한 말들이 많았었죠. 자, 말도 안 되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경심 여사가 그때 이제 조국 사태 때 입시부장 비리 났을 때 PC를 반출하셨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출한 거를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보다 국민들 보든 뭐 전문가 아니어도 누가 보다 저건 증거 이제 인멸이죠. 컴퓨터 PC 들고 나온 거를. 근데 그거 가지고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든 이제 범죄 관련돼 가지고 증거를 없앤 사람들은 전부 다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이제 선례를 만들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2030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쓰레기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또
60세가 넘어가면 뇌가 썩기 시작한다라고 40대 초반 때 유시민 씨가 얘기했어요. 근데 유시민 씨 지금 나이가 얼마죠? 66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썩어도 상당히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벌써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 사태 때 뭐랬습니까?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좋게 가면 좋겠다고 하면서 위임을 했다.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한테 위임을 했다라고 유도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사실, 팩트라든가 트루스, 진실이 아닌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작과 프레임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전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또다시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못된 버릇을 또다시 살려서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지금 영상에 보니까 등장하는 옆에 인물 보셨어요? 혹시 황교익 아닌가요? 황교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끼리끼리. 2002 쿠팡 화재 사건 당시에 이재명하고 먹방하는 장면이었는데 유시민이 그걸 따라하는 건가요? 아, 이재명처럼 저렇게 황교익하고 먹방하면 자기도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건가요? 저는 낚시 먹방을 하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때 황교익 씨하고 떡볶이 먹방하면서 왜 불났을 때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니 도지사가 뭐 거기 간다 해서 불이 빨리 꺼진 것도 아닌데 뭐 거기 가느냐라고 하면서 먹방했는데 비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날 결국은 이제 영상도 내리고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시민 씨도 지금 저렇게 황교익 씨와 함께 먹방을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제가 보기에 강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냥 막 던진다. 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강성 지지층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던져서 조회수만 올려서 수익을 나눠 가지는 뭐 이것만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서 굉장히 우려된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의 대표적인 김어준 씨와 함께 대표적인 주자라 그러면 역시 유시민 씨도 빠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영상에서 지금 다 그 영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면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 유시민이 말했던 것을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유시민이 이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의 청문회 상황을 언급하긴 하는데 저기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시민이 내가 장관 청문회 1기생인데 나 때는 언론들이 여론조사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국민 여론이 65%였다.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다. 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보훈 인사다. 전문성도 없다.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자. 나는 속으로 나 전문성 있거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건방지다고 욕을 더 먹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통과했다. 아마 강선우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았지만 뭐 그때 자기도 임명이 됐다 이런 상황을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발언 중에 야권이 비판했는데 속으로 나 전문성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면서 유시민이 제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나 그런 걸 써서 자기는 뭐 역사는 좀 안다 그러면 모를까. 보건복지에 무슨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전문성이 없죠. 본인이 네. 아마 그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독일 가서 이제 경제학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석사를 예. 땄는가 아니면 석사 수료 있는가 아마 그랬을 건데 거기에서 경제학 보면 이제 복지 관련된 이제 그 학위 아마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로서 결국 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얘기한 것은 좀 맞지가 않죠.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다 지났으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방송에서 이제 다 지난 일을 뭐 증명할 수는 없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막 던지는 거죠 그냥. 예. 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시민 지난번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후폭풍이 꽤 있었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유시민이 본인은 이제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살살 이렇게 공개 선언을 했는데 뭐 그 발언은 얼마나 지난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바로 그냥
뭐 정치 비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이재명식인가요? 내 말을 진짜로 믿었냐 뭐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유유상종이죠. 이제 네. 이재명 씨가 했던 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본인도 이제 말을 이제 바꾸는 게 예사고 말 바꿔도 뭐 잠깐 뭐 비난이나 비판 듣고 넘어가면 뭐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별 문제가 안 됐었고 의석수를 밀어붙이고 뭐 우기고 또는 이제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덮어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때 고비를 넘기면서 아 이게 통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설란희 씨한테 뭐라고 했었습니까? 설란희 의사한테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여자가 서울대에 나온 남자를 만나가지고 붕 떴다. 다리 공중에 붕 떠 있었다. 붕 떴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맞아.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었었고 또 갈 수 없는 길에 남편의 의지에서 가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건 여성 모욕이고요. 학력 차별이고요. 노동자에 대한 폄훼 발언이고 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학력과 여성과 노동자에 대해서. 자, 이렇게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이것도 참 제주라면 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참혹한 일이죠. 본인은 아마 나는 김어준 씨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도 많고 서울대도 나온 것 같은데 왜 이제 김어준 씨만큼 이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나 그런 약간 열등감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래요? 계속 이제 자극적이고 선동하는 그런 말을 해서 어그로를 끌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유시민의 입, 뭐 촉새라고 많이 이제 세간에서 불리죠. 입촉새 유시민. 또 그냥 그간 얼마나 됐다고 자기 발언 뒤집고 또 정치 비평 해대면서 강선우의 보좌질 의원, 보좌질 갑질 논란까지 저렇게 혹세 몸이 나는 그런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강선호 의원한테 그 이제 갑질 당한 그 보좌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좌진이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면은요, 이 김어준 씨, 이제 유시민 씨 또 벌금 아마 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벌금 맞아요? 예, 아니면 벌금 금액이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고의성이 돼가지고 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춘석 문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요. 네. 이춘석 의원의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 경찰이 이춘석 개인의 의원으로만 관련지 그 뒤에서 한번 쭉쭉 살펴볼 텐데요. 자, 어제 서울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이 이춘석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춘석 의원실 앞에 폐품 박스에서 정치 자금과 후원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 등이 담긴 수첩, 사실상 비밀 수첩이겠죠. 비밀 수첩을 발견했어요. 몰래 버렸는데 그것을 찾아버렸어요. 아마 급하게 물건을 숨기거나 치우려다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요, 이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할 때, 네. 압수수색의 목적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전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시차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압수수색을. 자택 수사하고 그렇죠. 의원실 압수수색이 차이가 있죠. 예, 주말에 자택을 수사했었고 갑자기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니까 의원실 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춘석 의원 이제 핸드폰 촬영됐을 때 이거 다음 날 정도 되면은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몇 번 바로 이 사건 터지자마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상당한 시간 한 5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압수수색을 늦게 함으로 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도 나눠서 한 거예요. 한번 자택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고 세상에 압수수색을 나눠서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해야지 이게 은닉을 못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의원실이 좀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 의원실 보좌진인지 아니면 의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없앨 때 저렇게 허술하게 사무실 바로 옆에 폐품 그 수거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 신문이 매일 뭐 10개씩 받아보잖아요. 의원실이. 분리수거 형태로 돼 그렇죠. 있습니까? 분리수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 이제 수거함이 있는데 저기 피감기관에서 준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의원실에서 뽑고 출력한 이면지 종이들 이런 것들 신문들 이런 것들 모아놔서 종이만 따로 들고 가는 그런 폐품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에다 수첩을 넣은가 봐. 그러니까 수첩 종이니까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이제 수사관들이 아주 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휴지통 같은 다 뒤집니다. 그래서
해서 휴지통에 찢어진 거 있잖아. 증거 있은 거. 이런 거를 퍼즐 다 맞춰요.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증거로 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예상을 못하고 그냥 다른 의원실에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페퍼마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 그 수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다가 아이디와 비번이 메모되어 있는 그 장면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차미진 보좌관의 아이디로 추정되는 뭐 MJ라든가 CH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거기 아이디가 차미진이라는 이름도 써 있었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써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어로 바꾸면 이제 아이디가 MJ 뭐 되지 않습니까? 예. CH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차미진 씨가 혹시 주식 거래할 때 썼던 아이디가 아니냐 또는 어플에 들어가는 비번이 아니냐 또는 각종 뭐 다른 어떤 것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거가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압수수색을 시차를 두고 하니까 저렇게 수첩 같은 게 원래 책상에 있었을 건데 그를 빼서 야 어제 의원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대.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럼 빨리 뭐 좀 증거 될 만한 거 다 없애라고 하면서 없앤 게 바로 이제 문 앞에 있는 페퍼만 집어넣은 거지. 그렇게 해서 들키게 된 황당한 장면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만일 주말을 거치면 주말에는 국회 같은 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청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약간 달라요. 제가 이제 오래 생활해봐서 아는데 네. 그 이제 주가 네. 어떤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대부분 다 출근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아줌마들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너무 힘드니까 일요일 나와서 절반 정도 분리해서요? 절반 정도 또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주말에는 안 나왔겠죠. 안 나오는 저는 주말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주말에 이제 경찰의 경우에는 이제 8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택을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날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는 시간차를 뒀는데 후다닥 버린 게 주말 사이에 보냈거나 월요일 아침에 그렇지. 혹시나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돼 의심되는 거 다 처리해 이런 작업을 뭐 지시를 받았거나 지시를 하면 후다닥 버린다는 게 폐품에 버렸는데 그치. 그게 분리수거 하는 분이 그걸 처리를 안 하니까 그 상태로 놔둬서 그 증거물이 발각됐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생각해 보면요. 예. 가장 신경 썼던 게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 당하지 않습니까? 보좌관도 압수수색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신경이 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렇죠. 그 보좌관하고 의원이 밑에 압수수색 안 당하는 이제 하급직 보좌진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사무실에 뭐 좀 정리해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출근을 주말에 해서 의원님 컴퓨터와 그 차미진 보좌관 컴퓨터를 아마 그 재부팅했을 거야. 우선 싹 그것부터 밀어. 했겠죠. 그것만 신경 쓴 거야. 하드를 싹 밀어버리는 거. 그것만 신경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수첩을 다 이런 것들은 일단 눈에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공간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페퍼만 넣었을 거예요. 넣으면서 이게 월요일 아침 되면은 수거해가지고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건지.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아마 제가 8층을 알고 있는데 건물이 총 10층입니다. 네. 그러면 폐품 수거 아저씨가 도는데 시간이 무진장 걸려요 생각보다. 건물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큰 리어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간다 해봤자 기껏 해봐야 의원실 3-4개 정도 모으면 이게 한번 내려가서 비우고 다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락내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빈 시간에 미처 수거를 못 해갔던 그 폐품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찰이 와서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거기에 증거가 이제 오히려 남게 된 거죠. 네네. 자, 이게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경찰이 사실은 또 얼마나 수사 의지가 있는지와 별개로 또 위에서 저게 컨트롤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왜 간첩단 민노총의 간첩단 네. 증거 패스워드 풀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 패스워드가 뭐였냐면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법에다. 한글 쪼르륵 치면 이게 영어로 이제 다 쳐지는데 그거를 어느 수사관이 고심해가지고 우연히 발견해서 찾아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저렇게 이제 MJ 등등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번 같은 것도 거의 메모가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핵심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가지 좀 더 조작을 하거나 끼워 넣거나 몇 가지 더 더하면은 다른 비번이라든가 아이디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디까지 이제 아이디나 비번 같은 걸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디지털 증거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춘석 의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선행 매매했다. 이건 이제 이춘석만 그러겠냐. 국정기획위원회 여러 관련된 분과나 해당 업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관여자들, 관계자들 여럿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위원 전원을 전수조사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하자, 방식은 특검과 국정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전국의 쟁점으로 이제 초기에 제기되다가 아직까지는 확 불이 붙고 있지는 않은데, 이걸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꽉 틀어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게 국정기획위원회까지 퍼지게 되면요. 지금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정책 아젠다. 이걸 전부 다 리셋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실제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뭐 공약이라든가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위원들끼리 어떤 경제적 목적, 자기 사익을 위해서 결정된 것들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뒤집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위원회까지 이제 전선을 넓히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춘석 의원에서 꼬리를 자르게 하려고 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계속 우리가 때려야 됩니다. 때려가지고 저 같이 했던 경제 2분과였나요? 예. 2분과뿐만 아니라 국정기획 전체 전부 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또는 주식과 관련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싹 다 훑어야 된다. 스크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핸드폰도 다 내놔 해가지고 한번 핸드폰도 뒤져봐야 된다. 그리고 차명 주식 거래가 없는지, 저 위원들도 다 가족이라든가 또는 친구를 통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다 전선을 넓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춘석 의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거는 차명 주식 거래 게이트다. 저는 이제 게이트가 되게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춘석 관련된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밝혀지려면 물론 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이재명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과 의혹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특검이 진행되고 국정조사가 후행으로 따라가고,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이제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럼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조폭 관련된 전과 경력 때문에 지금 잘렸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욱 씨. 네. 이분도 빨리 확인해 봐야 돼. 지금 잠수탔다 그러는데 이분도 그 주식 거래한 거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조폭이 요즘에는요. 옛날 뭐 물론 지금도 폭력하고 뭐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하지만 지금은요. 아주 이제 조폭의 형태가 달라져 가지고 주식이라든가 네. 또는 뭐 코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지금 뭐죠? 그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약탈하고 강탈하고 또는 이제 작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핸드폰 압색해서 의혹을 이제 국민들한테 씻어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초대형 게이트로 갈 수 있는 이춘석 의원의 사건 촉발점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가 발각된 거죠. 더 팩트가 찍은 사진으로 이춘석만 지금 발각됐을 뿐이지, 그 찍히지 않은 수많은 장면들이 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요 내부 거래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당사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한 차명이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와 특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양도소득세 문제를 좀 잠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금 양도소득세,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 등을 논의를 했는데, 당정대라고 그러죠. 당정대에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네. 조율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당에서 조금 이제 이거를 경계하는 이거 너무 빠르다 속도 조절하는, 또 당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집권 여당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제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이게 중요한 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일단은 55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 안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지금 결정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왜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소비 쿠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곳간이 비었잖아요. 아. 그 곳간을 이 방법 말고는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번에 소비 쿠폰이 나가면 총 얼마 예산했었죠? 12조 1천억이 있었습니다. 12조 1천억.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여기서 세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년 수익이 한 8조 원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1% 포인트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공교롭게도 두 개 더하면요 딱 12조 원이 돼요. 아, 거의 일단은 아구가 그럼요. 맞네요. 일단 네. 아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법인세 1% 늘리는 거,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강화한 거 이게 딱 12조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소비 쿠폰 썼던 거를 메꿀 수 있는 금액에 딱 퍼즐을 맞다 보니까 이걸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야당일 때는요. 야당은 뭐가 좋죠? 책임을 지지 않아요. 비판만 하면 돼. 근데 정부를 운영하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고 때리고 하는 거에 수월했지만 자기가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이 빈곳간 안 채우면 이게 나중에 화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스노우 효과. 더 큰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세수를 빨리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에서 다시 원상복귀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소비 쿠폰의 빈자리 이 빈 곳간을 이거 말고 뭘로 채우지 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서 풀고 거두고 풀고 거두고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두고가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 양도세 관련한 논란이 지금 대주주 기준을 하향화하면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여권도 알고 대통령실도 알고 이재명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을 아직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건 포기를 못하겠다. 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하지 그렇게 않습니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이라는 써야 될 돈을 향후에 쓸 더군다나 한 번 줬으면 이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받으면 다음엔 안 주면 섭섭해하는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섭섭한 정도가 아니야. 그래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안 주면은 그래요? 안 주면 때려 주고. 그 지금 이게 왜 이걸 그 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거두려고 그러냐면요. 내년에 한 번 더 써야 돼요.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분명히 제가 예측을 하건데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 부양책이 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명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뿌린다 그렇죠. 이거죠? 또 네. 매표를 하는 거죠. 사실상 저는 매표라고 보는데 그때 가면 아마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매표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확실히 세수를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앞뒤가 짜부러진 거예요. 민심 또는 민심을 따지고 또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맞긴 맞는데 그 말 들어주게 되면 내년에 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짜부러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그 내부의 상황,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내부의 법령권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대주주 50억 이 대주주 기준 완화안 했는데 그거 건들지 말고 원래 그대로 놔둬라. 대주주 50억 건들지 마라. 이런 입장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지금 확인됐어요. 알려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당이 쟁점이 되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를 사실 든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 상황을 법력권의 균열, 반기를 들었다, 직접 반기를 공개적으로 드는 상황이 됐다, 법력권의 균열, 이런 측면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강선호 낙마도 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반기가 처음 드는 반기가 아니고 이번에 세 번째요? 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반기는 뭐냐? 바로 강선호 의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제 강선호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내려와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선호 의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선호 잘못 없다. 열심히 장관 하시라라고 믿는다면서
곧 장가 되실 분 응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첫 번째 반기를 정청래 당 대표가 들었었죠. 자, 두 번째 반기는 무엇이냐? 바로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의원을 앉힌 거예요. 저는 이게 두 번째 반기를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천수 의원이 법사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수 의원이 누가 그 자리에 앉혔느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앉힌 거예요. 그건 뭐 안 봐도 압니다. 또 근데 이번에 누구랑 같이 이번에 그 붙었죠? 박찬대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붙었었습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대의원에서 이겼어요. 대의원이 무슨 말이야? 원내에서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원내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알아서 또는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박찬대 의원을 도와줬겠습니까? 대통령실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임위 자리 하나 나오게 되면 박찬대 의원을 도와줬던 의원들 중에 한 명을 보온을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마 법사위원장에 앉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단 하루 만에 그날 바로 이춘수 의원을 날리면서 추미애 의원은 내정했다라고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법사위원장 이런 상임위 모든 자리는요 누가 결정하느냐? 원내대표가 결정합니다. 원내대표가 지금 결정 안 했어요. 근데 당대표가 그걸 발표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누구를 추천한다, 누구를 꽂아라는 그런 지시라든가 그런 시그널이 오기 전에 미리 공개적으로 추미애 의원을 앉혔다. 왜? 추미애 의원은요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서 전당대회 이끌었던 또는 도와줬던 그 사람에서 보호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나왔을 때 대통령 사람을 앉히기 전에 자기 사람을 앉혔다. 이게 두 번째 반기였었던 거고요. 세 번째 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양도세 문제. 자, 이렇게 저는 양도세 문제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지지율 당의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지지율이 있고 당의 어떤 정리된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안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서서히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민 입장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자기의 행정권, 정부를 장악했죠. 두 번째, 사법부 장악했죠. 세 번째, 국회, 입법부 장악했습니다. 정작 가장 필요하고 뭐를 장악 못했죠? 당권을 장악 못했다. 당권. 대통령이 당권을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나머지를 싹 다 장악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삼부를 다 장악했는데 당권을 장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행보를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 보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양도세 문제가 대통령실 안 받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많다. 한동안은 그러면 타협이 안 된 채 어떤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다가 어느 지점에 타협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타협점, 그러니까 그 타협점이라는 게 3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20억, 30억 20억, 30억 얘기하는데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엔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자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50억을 끝까지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50억을 발표해버린다. 그러면 정청래는 자기 나름대로 50억을 끝까지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이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비난이 오면 자기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30억 발표한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에 타격이 있겠죠. 예. 그러면 정청래는 쾌저를 부르면서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은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7%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굳이 자기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자, 일부 이준호 대변인 모시고 특별 사면에서부터 유시민 문제, 이춘석 게이트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나라 재정 국가 채무와 관련된 심각한 발언이 나와서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라재정 전략간담회에 참석해서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면서 옆집에서 좀 빌려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가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옆집이 어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자, 옆집이라고 하면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웃 나라일 수도 있고
이웃 나라요? 중국, 일본이요? 옆집이니까 예, 예. 중국에서도 빌릴 수 있겠고 네. 뭐 일본도 현금이 많아요. 달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지만 우선 생각나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아,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해와요. 예. 이게 7월 한 달에만 25조 3, 4천억 원을 빌려왔대요. 예. 그래서 잔고가 2천억 원밖에 안 남았대요. 이거 역대의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느냐. 개인만 마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통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 예, 네. 정부도 한국은행에서 마통을 씁니다. 그 액수가 누적액이 114조 원. 이거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또 빌리고 갖다 넣고 그래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마통을 막 땡겨 쓰면 됩니까? 그거 다 이자 내야 되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이름이 저거잖아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네네. 자, 절약한다고 하면서 기재부가 뭐라고 보고했느냐. 27조 원을 그 지출을 구조 조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지출을 좀 27조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 뭐라 그랬느냐면 정부기관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무슨 위원회 뭐 해가지고 320개가 넘더라. 이거 좀 줄여야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좀 그 효율적으로 줄이면 좋겠는데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윤석열 정권 때 알박기 된 뭐 알박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기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쪽에서 볼 때는 알박기죠. 이 사람들을 싹 몰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출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한국은행 마통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씨 뿌릴 밭은 많은데 씨가 부족하다. 씨앗이 부족하다. 종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서 저는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편찬하신 책이 있어요. 이담 속찬. 이게 그때까지 정약용 선생이 모으신 우리나라의 각종 좋은 속담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담 속찬. 여기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 벽시, 씨앗을 먹지 않고 그걸 백에서 한번 베고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씨앗을 이거 밥 해 먹으면 돼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 씨앗을 벽시를 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 살잖아요. 일단 며칠이라도. 그런데 농부의 정신은 뭐냐? 이걸로 밥을 해 먹으면 며칠 못 견디는 데다가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그럼 내년에는 뭘로 농사를 짓느냐. 그래서 끝끝내 그 벽시를 베고 죽는다. 하필 왜 이 씨앗 얘기를 하죠? 그리고 뿌릴 밭이 많다고요? 그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한가마니로 수확을 한다 그랬어요. 예. 맞죠. 정상적인 씨앗이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려고 하는 그 밭과 씨앗이 뭡니까? 대개 지금 기본소득이니 뭐 또 한 번 더 주겠다고 하는 지금 소비 쿠폰이니 네. 뭐 1차 소비 쿠폰 14조 원 가량 들었어요. 네. 또 주려면 그 정도 들겠죠? 거기에 9월에 또 10만 원씩 또 주잖아요. 네. 플러스 알파. 오, 그것만 해도 그냥 한 30조 원이 훌쩍 넘지 않을까요? 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와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 자, 빌려온다. 국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국채 발행. 예. 그러니까 국채가 뭐냐면 이게 말은 뭐 그럴싸한데 이게 대한민국 국채라는 거는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채를 막 발행한다고 이게 다 돈이 되나요? 아니에요. 국채가 쌓이면 지금 올해 연말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이상 늘어난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49%를 넘었어요. 예. 연말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넉 달 남았잖아요. 그 기간에 뭐 돈 더 뿌리면은 그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불리우던 50%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야당이나 뭐 재정 건전론자들이 그 살림을 하려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탓한다. 네. 그러면서 그걸 오히려 나무라잖아요. 그거 지금 빌려와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씨앗이 이재명의 말대로 과연 가을에 한가마니로 돌아올 그런 씨앗들인가. 그냥 뿌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소비 쿠폰
그 1차 소비 쿠폰 뿌렸는데 그게 하루 만에 그 주식 양도세 논란 그 보도 나와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 날아갔다잖아요. 예. 자, 이거를 과연 그게 농부들이 심어서 알곡이 돼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한가마니의 쌀에 비유한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씨앗 논쟁을 들고 왔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그 농부의 정신,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 종자 베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당장 밥해 먹은 지 오래고요. 옆집에서도 빌려오고 필요하다면 어디서든지 끌어오고 그거 안 되면 이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데 국채를 자꾸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외평채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국제금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예. 그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는지 아세요?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요. 재정 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요. 이거 한두 단계 떨어지면 정말 난리 납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이제 못 믿을 나라가 돼가지고요. 예. 돈을 안 빌려줘요. 아. 빚을 마구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상고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요새는 중학생들도 알더라고요. 그런 상식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씨앗에 빗대면서 돈을 지금 막 빌려오자. 국채 찍어내도 양해해달라. 지금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오든 국채를 발행하든 이제 국가 채무가 장기간 이 채무의 국가 채무 이자도 이제 어마어마해지는데 국가 채무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질 텐데 지금은 대략 한 국가 채무 1,300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신문 방송 보니까 예. 돌파가 확실해요. 얼마쯤? 1,300조 원을 넘어선다. 1,100조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때 가면 1,500조, 1,600조 되나요? 아니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뿌리겠다는 그 돈의 그 속도와 예.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들고 가야 될 돈보따리가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 70조 원은 들고 가야 돼요. 트럼프가 오케이 하고 일어나서 악수 청하려면 저는 그 돈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물리적으로 13일 남았는데 13일이 별로 좋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길고 긴 13일이다. 참으로 험난한 13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양국에서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이 모여 앉아서 뭐 전화를 하든지 좀 주미 대사관,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얼마로 이 돈을 지금 맞춰야 되느냐. 지금 이게 근데 미국이 달라는 건 지금 태산이고 우리는 되도록 지금 안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악관 정상회담은요. 공식 정상회담은 별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꼭 그거 끝나고 대통령만 쏙 빼다가 그 라마포사 때도 그랬고 남아공 젤렌스키 때도 그랬고 딱 예. 가운데다 앉힙니다. 트럼프가 마주 앉고 벤스가 옆에 앉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꽉 면접 보듯이 앉은 다음에 미국 취재진들이 둘러싸가지고 생중계를 해요. 예. 1시간 넘게. 그러면서 거기서 압박 보듯이 막 요구를 합니다. 그건 대본에 없는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누구의 도움밖에 못 받으냐? 통역의 도움밖에 못 받아요. 대본도 없어요. NG도 없고 NG 나면은 뭐 다시 찍자고도 못 해요. 리얼리티 쇼라니까요. 생중계. 그건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구윤철이니 김정관이니 뭐 누가 김용범이니 누가 따라갈지는 모르는데 도와줄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어쩌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두려운 자리입니다. 거기서 뭐 더블로 하시죠. 1,000억 달러 오케이 뭐 이런 데도 써가지고 뭐 10 빌리언 노 할 수 있습니까? 노 하면 밖에 업무 오찬 대기하고 있던 젤렌스키 때 그랬잖아요. 야 오찬 안 해. 다 돌려보내. 그런 참사 안 당한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한미정상회담 오죽 지금 답답하면 김정관이 아마 코치를 한 모양이에요. 네. 산업부 장관. 예.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들렀죠? 예. 경제 재생상 만나서 과외 받고 갔잖아요.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상을 한국 역대 누구도 만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만나고 간다? 이재명이 이 과외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네. 내가 좀 트럼프를 좀 알아. 네. 트럼프 이제 그 사람은 진짜 갈참해요. 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참한테 과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시바 시게루가 얘기해준들 트럼프가 이시바 시게루 다루는 방법하고 예. 그 한국 다루는 방법이 같겠습니까? 예. 그 과외 백날 받아봐야 도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국가 채무 문제를 이야기한 김에 국가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 이 질문을 국가 재정 이제 국가가 아니죠.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금 뭐 한 123대 국정 과제에서도 일단 확인된 것만 210조 정도가 추가로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줄여잡아서 예, 줄여잡아서요. 5년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쓸 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그게 잘 쓰여지면 뭐 그게 빚이 조금 는다 하더라도 잘 쓰여지면 그게 다시 투자가 제대로 되면 다시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이 되니까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상당히 땡겨 쓴다. 국가 뭐 그게 국채 발행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를 통해서 빌려오든 주로는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서 국채 발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문제일 텐데 아까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내년 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도 국가가 나 지방자치제가 재정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의무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문제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선거 앞두고 이 지금 돈 좀 부족하다. 근데 쓸 때는 많아서 쓰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봅니까? 자, 보세요. 네. 서울시가 그나마 사정이 제일 나아서 예. 중앙정부가 80% 대주고 서울시가 한 20% 됐습니다. 예. 서울이 제일 뭐 대한민국은 서울이잖아요. 네. 수도 서울에서 도 20%를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나눠놓고 보면요, 강북에 있는 구들, 도봉, 은평, 강북 10% 정도 내라 그러는데도 마련을 못 해가지고 쩔쩔맸어요. 예. 그러니까 15만 원 주는데 한 10%면은 15,000원 1인당 부담해달라는 것도 돈을 못 낸다고요. 이 재정 자립도가 워낙 열악해서 예. 그 10만 원 또 뿌리는데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그 노원구청, 도봉구청, 뭐 은평구청 뭐 이런 이 사례가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다른데 정말 써야 될 돈 끌어다가 이번에 소비 쿠폰 줬대요. 근데 또 10만 원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용으로 또 뿌린다? 15만 원을?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100% 대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 지방선거 이겨야 되니까 아마 무리를 해서 또 뿌릴 겁니다. 저도 15만 원 받았어요. 그거 뭐 안 받아서 저는 좀 의연하게 받아가지고 기부하고 싶었는데 그 집사람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동네 그 된다는 그 영세 상공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 썼습니다. 네. 자, 무슨 돈으로 이걸 도대체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돈 뿌리기를 할 건가? 자, 국채밖에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행 차입금 땡겨오는데 내가 말씀드렸죠. 잔고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정부 차입금 잔고가 2천억 원. 이게 많은 것 같죠? 이거 그냥 반나절거리입니다. 한 방에 끝나요. 25조 원을 넘게 그 7월 달에만 땡겨 썼대요. 아, 마통 여러분 썼다가 파산하는 경우 안 보셨어요? 그 마이너스 통장 좋다고 마이너스 통장 누르기만 하면 막 돈 주니까 그 나중에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 20, 30대 젊은이들 마통 잘못 썼다가 평생 신용불량자 되는 예를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는 기자생활 36년 넘게 하면서요. 정부가 마통 쓰다가 잘못하면 파산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선거용 이 헬리콥터 살포, 현금 살포 이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사실 돈 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건 진리일 거예요. 그 좌파들이 거기에 되게 꽂혀 있어요. 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네가 갚냐? 네가 갚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말이 숨겨져 있죠. 네 아들이나 네 손자가 갚을 수 있는데 아, 너 죽고 난 뒤에 일을 왜 네가 걱정하고 그래? 지금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좀 우리가 걱정할 거
대한민국 100년 되게 하지 말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광화문에서 수백억 원 들여서 대관식 한다잖아요. 저는 그 대관식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예. 어차피 야당에서 안 나간다는 반쪽 전략, 반쪽 대관식 됐는데 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요. 예. 거기 무대 설치비만 수십억 원 든대요. 예. 아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 경로당에 지금 에어컨 고장난 것도 좀 고쳐드리고 진짜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요양병원에 사실은 지금 대상이 안 되는 병원도 진짜 쓸 돈은 많이 있죠. 제대로. 근데 쓸데없는 데다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수백억들입니까? 지금 제주도 수백억들을 들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무대 설치하고 조명하는데 아니, 수십억이 든다더라고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니까 네. 저는 그 얘기를 인용합니다.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 행사가 10,000명이 넘게 참석하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그분들 여빈이 뭐니 다 대드려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회식도 하겠죠. 오전에 행사하고 또 오후에 저녁에 그냥 광화문 일대에서 난리가 난다는데 이 그런 행사 보통 한번 하면 세 자릿수 억은 몰라도요. 저는 두 자릿수 억은 당연히 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도 조조 단위에 익숙해가지고 예. 뭐 돈 이 200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이 정부는 지금 자꾸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년간 210조 원 줄인 거예요. 저는 실제로 쓰다 보면 4,500조 원은 그냥 들어갈 것이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다른 주제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8.15 국민 임명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대관식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의 뜻을 확인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불참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뭐 야당에서는 이미 그 전에 불참 통보를 밝혔고 김옥순 이순자 여사도 참석하지 않는다. 전직 여러 국가 원로들도 일부는 참석하지 않겠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합니까? 대관식이라는 건 1804년에 나폴레옹이 했던 대관식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예.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한 그 젊은이였고 예. 우리로 말하면 섬 출신이에요. 예. 천대 받았죠. 나폴레옹 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일약 프랑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관식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때까지의 모든 그 유럽의 황제 왕들은 그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로부터 나머지는 카톨릭은 바티칸의 그 교황의 어떤 그 대리인인 주교 이런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관을 받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신으로부터 내가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서 그 관을 하늘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폴레옹의 그 대관식으로 돼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죠.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나폴레옹만은 그 손을 관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무릎도 꿇지 않아요. 그냥 서서 자기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대주교는 저 뒤에 있어요. 이 상징적인 장면. 자, 8월 15일 날 왜 대관식을 하죠? 대관식은 물론 뭐 언론의 표현이지만 관을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들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자, 그 국민들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국종 교수가 거기 들어있고 뭐 박항서 감독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이분들이 왜 참석을 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뭐, 국민 대표인가요? 비상계엄 때 뭐 그 군인들을 막아섰다는 부부도 초청받았고 뭐 쭉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8월 15일 날 광복 80주년에 꼭 그걸 해야 되는가? 그것도 광화문 광장에서. 자 보세요. 아니 분명히 6월 4일 날 국회에서 취임식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무슨 취임식을 두 번째 합니까? 그러면 임기가 8월 15일 날부터 시작하나요? 국민들이 왜 임명장을 줍니까? 그 임명장은 뭐죠? 그 임명장은 뭐냐고요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임명장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임명장 받고 보통 임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임명장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광복 80주년에 내가 이 취임식을 정식으로 했다.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은 본인의 생각인지 또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손만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십시오라고 한 거를 오케이 한 건지 그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돈이 들어요. 이거 다 자원봉사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좀 험불하게 그 국민들과 함께 빗속을 걸어와서 뭐 우비 입고 와서 광화문 광장 앞에서 만세삼창하고 하면 안 되나요?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꼭 합니까? 거기다가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 사면하는 바람에 지금 야당은 근데 이제 야당 분류법이 또 생겼잖아요. 조국 당도 야당이라면서요. 그럼 그 야당은 참석한다 그러고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진짜 야당인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야당인가요? 이재명에 반대하는 야당이 따로 있고 이재명 그러니까 집권당은 아닌데 이재명과 같이 하는 야당. 사전을 바꿔 써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야당의 개념도 지금 모호해졌다.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 형편이 평안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거 워낙 급히 그냥 임명장만 받고 시작했으니까 아니 임명장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다 할 거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자 민주노총도 안 온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 다른 거죠? 다른 이유이긴 하죠. 노란봉투법 빨리 왜 통과 안 시켜?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노동자 대회 한다고 그 양경수는 딴 데서 집회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거예요. 자 이런 그 국민 임명식을 통해서 제2의 임명장을 받으면 자 임명장이 두 개인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임명장과 국민들의 임명장을 두 개 갖고 있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내일 국민 임명식이라는 그 퍼포먼스에 80명의 국민 대표단을 선정을 행안부에서 했고 그 80명의 국민 대표단이 이재명한테 임명장을 주는 거꾸로 또 주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인데 이 중에 이재명 그 국민 대표 중에 장갑차를 막은 부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 그때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그 후에도 확인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군 장갑차 흔히 말하는 장갑차가 아니고 아니죠. 군 차량이 군 장갑차라는 건 예. 탱크처럼 생긴 바퀴 달린 그렇죠. 그게 명백히 장갑차고 장갑차가 아니에요. 그냥 예. 군 이동 차량입니다. 예. 무전기 달린 그런 거였고 그거를 그때 무슨 부부 둘이서 그 앞을 막아섰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외신에 찍혀서 나가니까 그걸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뉴스의 인물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장갑차 막은 부부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사실관계가 아니죠. 장갑차가 동원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 이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부에 이제 공식 아마 보도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보도 자료에서 그 용어를 썼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장갑차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은 부부 이렇게 했네요. 국민 대표 80일에는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은 부부 이렇게 요 정부 자료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언론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뭐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있었잖아요. 장갑 그때는 장갑차 정도가 아니라 캐터필러가 달린 탱크를 막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일종의 이렇게 상징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 장갑차라는 표현은 저걸 떠올리고 싶은 거죠. 5.16 군사 정변 때의 그 시청 앞에는 실제 그때 장갑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12.12 때의 전두환 그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 때의 장갑차. 그때는 장갑차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 10월에 있었던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계엄과 이거를 등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5.16의 장갑차, 12.12의 장갑차 똑같다.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같은 그 내란을 한 거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이
그 위헌 위법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됐고 네. 파면이 됐고 그 다음에는 내란 혐의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외환죄까지 추가하려고 지금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게 혐의가 맞다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재판부가 1심에 이제 선고가 나올 것이고 또 항소를 해서 2심, 3심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게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장갑차라고 하면 장갑차를 막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군용 차량이었는데. 군용 차량인데 그냥 장갑차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분명히 아무리 그 이런 어떤 것을 한쪽으로 강조하고 싶다 하더라도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를 해야죠. 탱크도 아니었고 우리 군에서 말하는 장갑차 기관총이 위에 달려야 돼요. 그게 장갑차입니다. 그런 차량은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리가 좀 얘기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김의겸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딱 확정을 해줬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강진구 전 더 탐사 대표인가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기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7명에게 한동훈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했었죠. 손해배상 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한동훈한테 8천만 원을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재판부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은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이런 사람 이세창 씨 참석했다고 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자체가 허위다. 그래서 너희들은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원래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 이 판결은 일부 승소 8천만 원이 인정됐어요. 예. 그 중에서 김의겸 씨가 7천. 그 남자친구 그 허위 통화를 한 거로 드러난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 예.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승소인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10억 원을 다 받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10억 원대 소송을 내려면 인지값도 꽤 듭니다. 인지대가. 어쨌든 승소를 일부 했다. 그러니까 김의겸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한 거잖아요. 예. 7천만 원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은 이걸 대법원까지 당연히 갖고 가겠죠. 예.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상 김의겸이 그 폭로를 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발언은 면책 특권을 인정받아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됐어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인정이 됐더라면 억대를 넘었을 건데 그건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다. 그런데 김의겸은 그걸 주장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죠. 네. 계속해서 내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행한 거 아니냐, 발언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은 그 부분을 무죄로 하니까 10억 원에서 확 줄어서 7천만 원은 인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판정승입니다. 한정훈 전 대표로서는. 자, 문제는 김의겸 씨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차관급의 새만금 관리청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주 차관으로서의 대우를 즐기고 있겠죠. 저 사람이 이제 군산과 경북 칠곡이 고향이라고 그때그때 주장이 달라져요. 태어난 곳은 칠곡인데 그 교사인 어머니를 따라서 칠곡에서 다니다가 군산으로 와가지고 군산 제1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또 군산이라고 또 어떨 때는 그랬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군산에서 출마하려다가 접었죠. 네. 그런 그 공천을 못 받았죠. 네, 그러니까 공천을 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원래 김의겸 씨의 유명한 별명 흑석거사 아닙니까? 직석동 재테크요. 네, 좀 그 30억 원 넘게 벌었어요. 네. 그때 참 기가 막힌 게
저희 또래입니다. 사실은 나이로 보면. 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야 저런 방법이 있었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 저 김의겸의 그 고등학교 후배가 한 몇 달 뒤면은 이제 그 옷을 벗어야 하는 은행 간부였어요. 예.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10억 원의 특혜 대출을 받습니다. 잘 안 해주죠. 그런데 이제 김의겸이 의원 국회의원이고 선배고 하니까 총대 한번 맨 거예요. 까짓 거 문제 되더라도 나는 곧 나가는데 10억 원을 턱 대출을 해줬네. 근데 그걸로도 모자란 거예요. 흑석동의 그 정보를 미리 알았던 상가를 사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가 막힌 또 재테크를 하잖아요. 자녀들도 다 내보내서 니들은 당분간 알아서들 살아. 그러면 기숙사에도 가서 살고 방 얻어서 살고. 그럼 자기 두 부부는 어디서 살아? 자기 집 전세금도 뺐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 관사로 들어가요. 예. 거기 돈을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원래 이 법적으로 청와대 관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자격이 있죠. 규제 이게 기준이 있죠. 있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근무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되는데 그냥 편법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공짜로. 네. 그 돈까지 뽑아다가 10억 원하고 합쳐서 자녀들도 내보내고 그 돈을 거기 흑석동 상가에다 투자해가지고 몇 달 만에 개발 이제 되면서 급상승해가지고 차익을 30억 원. 그때 봤는데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김의겸 씨? 이거 다 문제가 되면 이 기부하겠다. 기부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출마하려고 기부하겠다고 말만 그랬는데 그런 보도가 흔히 그렇듯이 나중에 흐지부지 돼요. 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전북 군산 출마하려다가 가장 먼저 내려가서 뭐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경선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머쓱해졌는데 그러고 이제 한동안 쉬었는데 이번에 새만금 관리청장 새만금이 군산하고 이 전라북도 김제, 부안 부안이요. 김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이 또 중심이에요. 네. 군산 연고지라고 해서 저 사람 또 새만금 청장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 재판 중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이번에도 보니까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민변 출신 민변 여성위원장은 벌써 두 번째 여성 가족부 장관을 배출했더라고요. 강선우 자리. 사법연수원 동기들 이번에 또 3명인가 2명 또 발탁하고 예. 사시 18기는 네. 그냥 이재명하고 그때 밥만 같이 먹어도 지금 다 등용되는 분위기 같아요. 네, 금융감독원장도 됐고 국가교육위원장도 됐고 그랬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씨하고 친했던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18기. 그러니까 18기 중에 그 어디 한 자리 못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톡방에서 바보 소리 듣는 거죠. 너 그때 좀 잘해주라 그랬더니 그때 잘난 척하고 뭐 왕따 시키더니 꼴 좋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뭐 이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이긴 한데 이게 그냥 개인의 이제 손해배상 뭐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상당한 파장이 일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초기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후과가 굉장히 그래서 큰데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초기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을 단순히 요 이제 명예훼손 사건으로 볼 영역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공작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공작이라고까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법원이 판정승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허위 사실로 당시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으면 그 허위 사실은 그런데 이 새만금 청장으로까지 복귀를 시켜준 거 보면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이 덕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공작은 덕을 봤으니까 그때 이런 것을 총대를 메고 이재명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한창 떠오르던 한동훈 법무장관 이 당시만 해도 둘 다 이제 사이가 좋았고 그
당시 여권의 두 축 아니었습니까? 예. 그거를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이걸 몇 년 지나서 평가해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공작이었냐? 공작이었다 아니다라고 단정은 제가 못합니다만 예.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한 강진구라든가 그런 쪽의 보도를 인용했다고 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김의겸이 기자 출신이에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오래 글 썼고 뭐 취재하고 글 쓰고 논설위원도 했고 저는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사람은 기자라고 볼 수 없다. 사실 확인을 안 했잖아요. 아, 청담동에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 40명이 들어갈 술집인지 아닌지부터 봤어야죠.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그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는 데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참석하고 김현장 변호사가 3, 40명이 거기 다 모여서 논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기자라면 중앙 언론사의 기자를 했다면 첫째 육하원칙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대통령이 오고 법무장관이 한동훈은 술을 못 먹는다던데. 아, 기본적인 관계에 의심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현장 변호사들이 한두 명도 모이기 아니고. 힘든다는데 3, 40명이 밤에 대통령이 부른다고 거기 쪼르르 몰려가 가지고 가라오케를 합니까? 김현장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은 그런 말을 못 해요. 무지의 소산이거나 그 사실을 알고도 깔아뭉갠 거예요. 김현장 변호사들은 각자가 하나의 이 벌집 구조처럼 돼 있어서 독립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여 앉아서 저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의문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게 기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술집에 가서 누구를 시켜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첼리스트가 말았다. 야, 그 첼리스트 너는 진짜 그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을 봤냐? 최소한 거기까지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런데 걔가 봤다고 서로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기사 쓸 때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윤 전 대통령 측이나 네. 최소한 한동훈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야죠. 한동훈이 아니라고 저런 하면 중대 사건을. 극구 부인을 하면 기사를 쓰지 말아야죠.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기본 중에 기본 A, B, C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A는커녕 스타트부터 이상한 기사를 이제 썼어. 뉴스타파가. 그러면 그 기사 자체를 현직 국회의원이 믿는다? 믿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발표할 용기가 없어. 왜? 김의겸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걸 밖에서 얘기하면 바로 쇠고랑차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갖고 갑니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줄여 말하면 정치적 공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첫 제대로 된 법적 판결을 내려준 것이다.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소피아 찬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관해서 선전포고를 사실 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 가짜 뉴스 뭐 근절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선전포고를 하고 파출소까지 만드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방금 이 중요한 가짜 뉴스를 우리는 봤습니다. 흑석동 이 재테크의 달인께서 지금 첨당동 술자리 의혹 사건에 대한 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와 오늘 김여정이가 아니 어제 김여정이가 또 확인해 준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방부가 우리 확성기 대북 확성기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북한도 확성기를 철거를 했다. 대남 소음 방송기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철거를 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김여정이 뭔 소리냐? 확성기 철거한 거 없어 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거짓말 가짜 뉴스를 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 사례 지금 보수 진영을 향해서 무슨 가짜 뉴스 근절 뭐 대책을 해서 강력하게 지금 수사
기관을 움직였다는 것인데 아니 정작 중요한 이 가짜 뉴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이게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당국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예. 40개 중에 2개가 없어졌는데 1개는 곧바로 복원이 됐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딱 1개가 철거됐다고 지금은 현상적인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언제든지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아마 수리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합참본부에서 그런 취지로 한 2일, 12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만 따져보면 북측의 40개 중에 2개가 없어졌다가 곧바로 하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럼 38 됐다가 39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는 없앴다라고 하면서 당국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예. 숫자는 말 안 했지 않느냐. 예. 자,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숫자를 얘기 안 했지만 북한 측에서도 우리 조치에 호응해서 우리는 20여 개를 싹 없앴습니다. 며칠 만에. 우리는 빵을 만들었는데 40에서 38 됐다 39 된 거를 상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가짜 뉴스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없어졌으니까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가짜 뉴스다고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통일부 당국자와 국정원에서 아마 세게 이제 합참을 압박하니까 합참이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발표를 한 게 그거야. 12일 날. 자, 그러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면 야, 참 옹색하다. 우리는 20개를 하루 이틀 만에 싹 없앴다는데 저쪽은 40개가 38 됐다 39 됐으니까 아주 거짓말한 건 아닌 건가? 자, 이건 이제 제 말씀이나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영역이에요.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김여정은 여론조작 노름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까지 동원해가지고 개꿈인지 뭔지 그런 이제 북쪽에서 김여정은 말을 좀 그렇게 항상 그 무슨 삶은 소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거의 이제 일심동체 아니겠어요? 예. 김여정이 김정은의 그 복심입니다. 계속 무슨 얘기냐? 우리의 관심은 남한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아니다. 니들이 무슨 조치를 해도 우리의 관심은 트럼프와의 군축회담이다. 그것이 먼저지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보고서도 정동영이 올해부터는 안 낸다고 하니까 네. 지금 유화라는 표현도 부족하고요.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지금 옷을 벗고 있어요. 이번에 그 태영호 씨가 맡았던 민주평통 사무처장 예. 임명된 사람이 누굽니까? 강용수 씨요. 예, 예. 통진당 사람이에요. 네. 통진당이 어떤 당입니까? 통진당은 해산된 당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충실히 따르던 그런 당 아니었습니까? 거기 출신이라고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사람이 그 태영호 씨의 후임자가 됐는데 자, 이런 사람이 민주평화통일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인사면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때 입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옷들, 네. 그야말로 장비들, 무기들을 다 자진해서 내려놓았고 옷도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권총 하나 내려놓을지 아무것도 지금 내려놓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 대북 확성기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합참 관계자의 얘기가 보도된 걸 보면 그것도 고치러 간 것 같다. 언제든지 복귀 가능하다. 자, 39개가 돌아가는데 언제 그 철거를 한다는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인 그 조치 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자 주요한 장면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8.15 국민 임명식, 자, 가짜뉴스 김의겸 이번에 손해배상 판결 받은 거 포함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비가 오는데 내일 국민 임명식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폭우가 작동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비가 쏟아졌나요? 비는 많이 안 오는데 이 지금 이미 내린 비 때문에 곳곳이 엉망이더라고요. 네. 특히 지하철 외곽 전철 순환선이 지금 상당히 연착이 심합니다. 오늘 방송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반중시 나라 재정 이런 문제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옷이 다 말랐네요 이제. 네, 예.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